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요. 추운데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심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4주차 지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딱 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상행동의 숨은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이것 때문에 가장 모시기가 힘들고 보호자들이 아니면은 돌보시는 분들이 지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본 사례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행동의 숨은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이론을 어떤 게 이상 행동이고 뭐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고에 대해서 처음에 좀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고요. 이론적인 거, 교과서적인 걸로 하고요. 그 다음 2부는 이제 실제로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되고 가족들이나 돌보는 분들한테 많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즉 이상행동, 이게 말이 여러 가지예요. 문제행동도 되고 파탄행동도 되고 이상행동도 되고 정신행동도 되고 말을 맞추기 이렇게 담기 나름이고요. 그러면 정신행동 증상이 뭔지, 어떤 건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 또 뭐 때문에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지 또 그럼 이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처음에 정신행동 증상이란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감정 그리고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상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지각하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모든 행동을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문제행동, 파탄행동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치매 환자들이 90% 정도가 정신행동 증상을 경험을 하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거의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면은 치매 환자는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 알고 있거나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 더 빨리 악화가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부담이 늘어나고요. 또 사고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 또한 또 많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가족은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처해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심리적이라든가 육체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또 그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값이 치매약이 비보험 약들이 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값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집에서 돌보지 못하고 또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시설에 모시면 환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족분들도 괜히 내 부모를 어딘가에 맡겼다, 버렸다 하는 심리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신행동 증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정신행동 증상은 크게 교과서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에는 망상과 환각이 있고요. 정동 증상에는 우울증하고 무감동, 또 여기에는 기분이 아주 좋은 조증도 있긴 한데 치매 환자분들은 기분이 아주 좋은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감동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초조와 부적절한 행동, 공격성과 이제 비공격적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기타 증상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한꺼번에 모두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환자는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차츰차츰 다른 쪽으로 변형돼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두 가지만 겪고 조용히 저희가 말하는 착한 치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행동으로 공격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움직임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는 그 같은 증상이라도 같은 사람한테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만약에 공격 행동도 같은 때리는 행동이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다 각자 다 다르게 나와요. 그만큼 치매는 치료도 방법이 한 가지에 이제 치료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100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다양하게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고요. 처음을 보시면은 정신병적 증상, 말이 좀 어렵죠. 망상이란데 예를 들어보면은 좀 많이 쉬우실 거예요. 망상은 그 고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데 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맹신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갔다. 아니면은 뭐 아들이 내 장기를 팔려고 한다. 나를 어디 내다 버리려고 한다. 그 망상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좀 무서운 부분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 간을 빼간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식사도 안 하시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망상이라고 하죠. 근데 망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망상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 같은 게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치기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쉽게 설득이 또 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정말이 아니다 하는 경우도 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고집스럽게 안 훔쳐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망상은 그 본인도 힘드시죠. 누가 내 간을 빼가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겪는 가족도 많이 힘들고요. 망상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느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 그렇다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힘든 부분이고요. 그 정신병적 증상 중에서 환각과 착각이 또 있는데요. 그 환각은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실제로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망상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착각은 우리가 착각했어 하는 이거 순간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봐서 생기는 그런 거 보고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창문에 나무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 창문 밖에서 날더러 오라고 손짓을 한다. 이거는 착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환각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아무 자극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다 뜯어내는 거죠. 나는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걸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망상이랑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리고 환각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환각에도 환촉이 있고 환청이 있고 환시가 있고 이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나만 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만 보이는 거, 아무 느낌이 없는데도 나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나만 나는 맛, 냄새 이런 걸 다 환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환각 중에 얘는 어떤 분이 누워 계시는데 그래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세요? 얘기를 하니까 저기 천정이 무너지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냐고 빨리 나를 대피시키라. 이게 환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정말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바닥을 손으로 쓸고 다니세요. 줍고 다니시고 뭘 주워서. 그래서 항상 손을 주먹을 쥐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손에 습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절에도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면 왜 주먹을 쥐고 계시냐고 하니까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 거예요. 바닥에. 줍는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가득 쓰레기가 있는데 어떻게 손을 피시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쓰레기를 제가 받는 거죠. 제가 버려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똑같이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저는 똑같이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흉내를 내면 어르신은 손을 피시는 거예요. 그게 환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그분들한테는 그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을 보면은 피부가 다 뜯겨진 분들이 있어요. 벌레가 기어가니까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거보다는 기어가는 벌레가 더 싫으신 거죠. 그런 걸 다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도 책에도 보면 얘가 나와 있는데 뭐 이 방에 소복을 입은 여자가 왔는데 너는 안 보이니?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1층에 아들이 와 있는데 날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집 밖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기도 하고 거울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나를 보면서도 치매 환자들은 인지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나를 보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 여자가 날 쳐다보네. 그리고 손짓을 하면 저 여자가 날 손짓을 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인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착각으로 하고 텔레비전 속에서 나타난 상황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정말 불이 났다고 뛰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환각 착각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그 정동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동 증상에는 제가 그 감정의 변화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우울증도 있고 기분이 아주 좋은 조증도 있고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는 무감동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계속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또 매사에 의욕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 거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우울증은 그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가지고 약도 다른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병이고요. 또 치매 초기에 우울증이 나타날 때는 치매 초기에 나타난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우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가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우울증이 문제인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봐서 저거는 우울증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치매 초기에는 감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꼭 전문적인 감별이 필요하고요. 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걱정이 많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자꾸 눈물이 나고 만사가 귀찮고 즐거운 일이 없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울증 그 정도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무감동 말은 잘 안 들어보긴 했는데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치매를 겪으셨던 분도 있고 가족으로 모시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겪으실 분들도 있는데요. 이 무감동이 치매 환자들한테 50%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무감동이 어떤 거냐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감정이 일직선에 있다면 기분이 아주 좋으면 조증이라고 하고요. 아주 우울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무감동은 딱 거기 중간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도 안 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음도 안 나고 또 그렇다고 무감동은 우울증과 다르게 우울증이 있으면 식욕도 떨어지죠. 수면도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왜 사는지 눈물도 나와요. 그런데 무감동하고 우울증하고 차이는요. 무감동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지만 밥은 다 드세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세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봐도 감정도 없고 또 누군가가 가족에 누구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웃긴 것도 프로그램 참석을 해도 똑같이 뭐 웃겨주거나 아니면 웃긴 장면을 보던가 이래 했는데도 웃지도 않고 보통 병원이나 시설이나 집에 가시면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감동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분들은 조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덜 가기도 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손에서 좀 많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옆에 관심을 가져주고 하셔야 될 거예요. 50%가 있으니까 2명 중에 한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분류 세 번째로 보면은 초조와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요. 그 초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초조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에서 초조는 어떤 걸 초조라고 하냐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행동을 모든 거를 다 초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조를 치매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부분적인 초조밖에 안 되고요. 일반적인 초조는 이제 그렇고 그 치매에서 초조는 모든 행동이 다 나타나요. 공격적인 행동도 초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건을 모으는 행동도 초조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초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조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조도 두 분류로 나눠져요. 공격적인 행동이 있는 초조랑 비공격적인 행동의 초조. 공격적인 행동의 초조는요, 그 소리 지르고 욕하는 등의 언어적인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때리고 밀고 핥히고 발로 차는 신체적인 공격적인 행동도 나오기도 하고요.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도구를 사용해서 해를 가한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부순다든가 이런 경우도 다 공격적인 초조 행동으로 들어가고요. 비공격적인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초조 안절부절 못하는 거 그런 행동들이 비공격적인 행동으로 들어가고요. 또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물건을 넣었다 뺐다 장롱을 열었다 닫았다 서랍장을 정리를 했다 뺐다 넣었다 그리고 별 필요도 없고 내가 소용도 없는 걸 물건을 계속 모아두는 그런 것도 다 초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부적절하게 그 보통 남자 환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족이나 며느리나 아니면 돌보는 분들한테 성적인 걸 요구를 하세요. 많이. 그런 경우도 초조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식증은 아무거나 드세요. 이걸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모르고 무조건 드시는 거. 그런 경우 초조는 모든 행동들이 이유 없이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을 다 초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행동은 거의 초조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행동 중에 또 한 부분이 배회가 있는데요. 그 배회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설 같은 데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간다고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못 찾으세요. 계속 다니시는 거고 의미가 없는 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 어디 뭐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집을 찾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배회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길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낙상을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배회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배회를 밖에 나가시는 걸 못 나가시게 가족들이 막다가 보면 아무래도 언쟁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폭력까지 과격한 행동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배회로 인해 가지고 가족도 힘들고 또 환자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도 초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흥분을 하면은 바로 감정 조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동안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기타 증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수면장애, 그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수면장애를 보시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우리가 말하는 불면증 그리고 밤에만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수면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낮밤이 바뀐 거 보고도 수면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낮 동안에 밤에 잠을 자기는 했는데 낮 동안에도 과도한 졸림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모든 걸 다 수면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수면장애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 수면 주기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내가 안 자려고 해서 안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뇌가 부분적으로 계속 이렇게 망가지고 퇴화되면서 생기는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수면장애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분이 수면장애라고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치매 환자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겪는 수면 장애는요.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면 시간을.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원래 82살, 82살이신데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잠이 안 온대요. 불면증에 걸린 것 같대요. 약을 좀 먹어야 되겠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라디오도 틀으시고 TV도 보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봤는데 어머님 수면 제가 패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 가셨다가 노인대학 가셨다가 5시쯤 집에를 들어오세요. 아침에 나가시면. 그럼 피곤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주무세요. 저희가 퇴근해도 모르세요. 애들이 와도 모르세요. 그러면 단잠을 한 4시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땐 깨워서 식사하세요. 이래갖고 식사하시면 또 드라마 보시죠. 보시다가 또 주무세요. 그럼 2시 되면 나는 잘 만큼 잤어요. 6, 7시간 자게 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 6, 7시간, 뭐 5시간 주무시면 많이 주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수면장애가 있다 하면은 수면 패턴을 보셔야 되고요. 정말 주무셨던 수면 시간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수면장애인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못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얕은 수면을 주무셔가지고 꿈을 많이 꿔서 그것 때문에 시간은 많이 자도 잔 것 같지 않은지 이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하셔서 아 이분이 수면장애가 있구나 아니면은 수면 패턴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걸 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 특히는 밤에 안 주무시고 조용히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상 무료하잖아요. 낮에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따로 그분들한테는 또 약을 드리면 낮밤으로 계속 잠만 주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이제 이분들한테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켜봐도 되는지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수면 장애 있는 분들은 정말 잠 안 자고 누워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좋은 상태 수면 장애 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잠 안 주무시고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좋은 상태예요. 조용히 다니시니까. 그런데 잠 안 자고 다니시면서 깨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든 수면장애라고 그러고요. 가장 힘든 수면장애는 뭐냐면 깨우면서 다니다가 내가 넘어져서 다칠 때 저희가 최악의 수면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 분들을 깨워요. 깨우면은 그분들이 저리가 치면은 한 대 또 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헛발질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보기 힘든 분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분들이에요. 다니면서 남 수면을 방해를 하고 그러다가 내가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용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몰증후군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오전에는 괜찮으세요. 좀 전에서 나왔던 뭐 망상이라든가 뭐 환각 이런 건 오전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환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오후에 특히 해 넘어갈 때 그래서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는 게요. 해 넘어갈 때 환자들이 조금 문제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도 떨어졌죠. 기억력도 떨어졌죠. 그러고 하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요. 실행 능력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 갖고는 내가 하나라도 더 보고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오후 되면 이제 그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지. 스트레스도 받았고. 그래갖고 그 시간에 해 넘어가는 시간에 환자들이 안 좋아하신다 해서 병동이나 뭐 시설 같은 데서 해 넘어가는 시간 정도 되면은 조금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또 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일몰증후군인데 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날씨가 흐린 날, 날구지 한다고 대부분 하는데 날씨가 흐릴 때도 내가 뭘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 돼요. 밝은 날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씨 흐린 날에도 그 치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문제 행동이 많아진다 아니면 상태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낮에. 아니면 날 좋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어둡거나 오후 되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많이 힘들어지고요. 여기 파국 반응이라는 거는요. 그 내용은 이렇게 써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저희가 아침마다 아니면 어르신들을 뭐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인사를 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평소에 먹었어? 아니면 먹어도 잊어먹고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국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식사하셨어요? 물었을 때 너 언제 나 밥 줬니?
밥도 안 주고 어디 밥 먹었냐고 묻냐고 밥 차려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화를 팍 내실 때 그걸 파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하는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저희가 대처를 잘 해서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르신 좀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이렇게 반응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시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은 언제 어떻게 감정 변화가 나타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식사하셨어요 하면은 처음에 당황을 하죠. 저희도 네가 언제 나 밥 줬냐? 밥이나 차려와라. 밥도 안 차려고 밥 먹었냐고 묻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르신 아직 못 드셨어요. 지금 밥하고 있는데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래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경우. 그래서 아니면은 배고프세요. 지금 밥 차리고 있는데 그럼 배즙이라도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맞대응을 하면은 더 크게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더 상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파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정신행동 증상은 한 가지만 딱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했듯이 이제 뭐 행동으로 인해서 뒤에 나중에 공격적인 것까지 나오고 아니면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훔쳐갔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저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나는 믿는 건데 너가 안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벌써 망상이 나왔죠. 그리고 때리는 공격적인 행동이 나왔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문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게 그 장애, 수면 장애랑 여러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원인이 뭔지,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지금 볼 거고요. 그 원인에는 건강 상태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덜 버는 사람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욕구 자체, 내가 요구하는 욕구 자체가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건강 상태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선망하고 다양한 질병이랑 약물이 있는데요. 선망은 보통 우리가 전신마취하고 나서 환자가 조금 환자가 아니지 일반인들도 전신마취를 하고 나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뭘 달라 그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누가 뭘 가져갔다든가 누구 돈을 빌려줬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고 난다든가 아니면 뇌출혈이 있었다든가 사고가 있었다든가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 때 또 약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선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갑자기 저하되면서 생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각종 질병에 의해서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전립선 비대 그리고 시력과 청력 저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약물로 인해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약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효과를 주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도파민성 약물은 파킨슨 치료제예요. 파킨슨 환자들은 걸음걸이가 구부정하고 막 떨리고 이러거든요. 그 도파민은 그 떨림을 진정을 시켜주는 약인데 문제는 그 도파민으로 인해 가지고 망상하고 환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베타 수용체 이게 차단제인데 차단제는 그 고혈압 치료제예요. 심장 치료제고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단순하게 치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내가 먹는 약 아니면 내 질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자극, 너무 지나치게 자극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자극이 없이 무료한 환경일 때도 이제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스트레스 역치 감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치매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외부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같은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치매 환자가 반응하는 거는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더 많이 심하게 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본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렇게 나온 게 스트레스 역치 감소 모델이에요. 이게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치매 환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저하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그 가족들이 그 치매 환자를 돌보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방문을 여기 계신 분들도 방문을 가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돌보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너무 지쳤거나 아니면 다른 돌보는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체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 치매 환자들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럼 사람이 바뀌면은 또 문제 행동이 또 없던 게 아니면은 조금 조용해졌던 게 다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 지금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 상태인데 가족들이 힘들거나 아니면 어려워서 시설에 모셨을 때. 그래서 입원을 해서 첫 며칠 동안은 환자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환자가 10개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입원을 할 경우에는 20개, 30개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또한 강도도 더 높아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환경 변화가 또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 환자가 입원을 했던가 아니면은 뭐 아들 집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너무 밖에 배회가 심하고 너무 이렇게 공격성도 나타나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든 지금 환경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환경이 바뀌면 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환자마다 다른 게 어떤 경우는요 환경을 바꾸면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환경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해보지 않고 무조건 나쁘다고는 못하고요. 좋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환자 한 분이 그 치매인데 또 뇌졸중도 있어가지고 반신 상체 쪽에 반신 마비가 있었어요. 하체도 끌 정도로 다니셨고 그래서 손이 갈고리처럼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얼마나 빠르신지 저희가 치매 병동에는 사실상 문을 다 열어놓지를 못해요. 갑자기 나가시거든요. 그 부분적으로 열어놓고 뇌졸중 병동을 다 열어놓는데 이분이 치매 병동 계셨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숨어 있다가 또 노인병원에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열렸다 천천히 닫혀요. 그러면은 뒤에 안 보이는 데서 숨어 있다가 저희는 항상 내리면서 뒤를 보거든요. 치매 어르신하고 같이 계시면은 앞뒤 옆 눈을 다 달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항상 내리면 뒤를 돌아보고 오는데 보호자분들 면회로 오실 때는 딱 탔다가 뒤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정말 빨라요. 저는 달리기 그렇게 환자가 빨리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쏜살같이 나가세요. 그러면 항상 1층에서 하는데 저희가 사고 경위서 쓰는 원인이 되죠. 계속 나가시니까. 저희가 하다 안 되고 보호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꿔볼까 병동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은 똑같아요. 어딜 가나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환자가 다르고 직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병동을 에이 속는 셈 치고 바꾸자 했는데 바꿨는데 환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에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 나가요. 근데 문제는요. 적응이 되니까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은 2,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병동을 새 병동인데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환경이 또 다 나쁘지만은 않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공격적인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두 분류가 있는데 어떤 분류는 공격적인 더 심한 환자가 들어오니까 괜히 이분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저 사람이 2마디 질렀으면 내가 3마디를 질러야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떨어뜨려 놔야 돼요. 오히려 뇌졸중 병동이나 조용한 데 가면은 그분도 같이 조용해지고 그리고 공격적이거나 아니 갑자기 흥분하는 분들이 좀 노래 교실이나 이런 데 가시면 더 흥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 하게끔 다른 병동으로 옮겨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치매는 정답은 없어요. 똑같은 문제도 똑같이 대하면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잘못된 태도와 부적절한 기술이에요.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도 요양보호사도 있다고 듣고 하긴 했는데 그 치매에 대한 교육이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시흥시청에도 왔지만 얼마 전에는 기흥에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나마 치매 증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개가 되고 교육도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내 가족이거나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어떻든 이분 안전도 생각하고 내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맞기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교육이 아직 잘 안 돼서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환자가 더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환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태도의 예를 보면요. 불안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환자 자체도 지금 불안해요. 내가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초기나 중기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치매라는 거 어느 정도 인지는 하세요. 자꾸 떨어지고 내가 불안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불안해서 더 동동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환자가 혼돈스러울 때 안정감을 못 주는 경우. 그리고 환자 자꾸 꾸지람을 해요. 왜 소대변을 거기다 봤나? 일일이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환자를 흉보거나 놀리는 듯한 태도. 그렇게. 저희들도 항상 간병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러거든요.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셨어요. 그러면 조용히 치우면 되거든요. 꼭 한마디씩 하세요. 아이고 똥 쌌네요. 이렇게. 네. 그게 환자들한테 굉장히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로 싫으니까 네가 치우기 전에 내가 치운다 해서 그걸 주무르는 거거든요. 그게 주무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닦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주무른 걸 내 손에 뭐가 묻었어. 그럼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머리에도 닦고 내 옷에도 닦고 내 이불에도 닦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항상 환자들한테 뭐를 했을 때 가능하면은 입을 닫고 조용하시고 행동을 하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애들 같이 아이고 그렇게 대변 봤구나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예예요.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케어 환경. 환자가 원하는 상태에서 돌보는 사람이 교체. 이거는 대부분 시설에서 많죠. 그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병인들이 또 잦은 교체가 있거든요. 이것도 직업이 조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치매 어르신들 보는 게. 그리고 간병인들도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치매 어르신보다 오히려 누워 계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교체가 되기는 해요.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분들은 아닌데 간병인들은 한국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00명 중에 한국 사람 한 3, 4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신고를 하러 또 중국을 수시로 들어가셔야 돼요. 3년에 한 번 그 비자 같은 거 나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병원 같은 데는 24시간 같은 근무제가 아니고 교대를 돌 수밖에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자리가 부재가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팀을 짜서 움직이긴 하지만 같이 부재가 생기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환자분들이 식사도 안 하시고 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시설에는 이제 요양보호사의 잦은 교대가 가장 안정적이지 못한 게 되고요. 또 치매로 인해서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도 이제 많이 힘들고요. 또 환자 행동에 대해서 여러 명의 간섭,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고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원인이 되기도 해요. 또 생리 심리적인 욕구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리적인 욕구는 너무 더워서 땀이 날 때, 지금 내가 땀이 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잘 못 써서 딱지를 못 하겠는 거야. 옷을 못 갈아입겠는 거야. 찝찝한데. 이럴 경우에 그게 안 되니까 더 화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대변이 마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 환자들이 치매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빨대를 보고도 빨 줄을 모르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이 말라서 저게 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보고 숟가락을 뜨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기억에 점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불을 지펴준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흉내를 좀 내주면은 하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내 몸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아무리 그림보다는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해주는 게, 첫 숟가락을 내 손을 잡고 입으로 넣어주면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가, 아니면은 목이 마른데 물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이럴 때 정신행동 증상,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행동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제 충족돼야 되는 심리적인 욕구 종류는요,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애들하고도 똑같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고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치매라고 인해서 시설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지언정 가족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예의를 차리고 싶고, 나도 이때까지 그나마 존경받았고 내가 산 삶이 있는데 내가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그리고 내 행동이 어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고, 이거보다는 나도 이렇게 나이 든 노인으로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으로 인해 가지고 존경을 받고 싶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치매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배회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만 되면 이분은 자꾸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문도 걸어보고 했는데 그런 문을 계속 두드려가고 너무 힘들게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경비 일을 하셨대요. 경비 일을 하면 저희가 시간이 딱 되면 도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사례를 보고 이 아드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아들이 경비실을 찾아가대, 관리 사무실에, 아파트. 그래서요, 아버님을 취업을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돌봐야 되는데 그 대신 월급은 주지 마라. 대신 내가 우리 아버님을 받아준 조건으로 내가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근데 피곤하시면 오래 못하가 3-4시간만 해달라. 그냥 자리만 지키게 해주고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 환자가 배회 증상이 많이 없어졌었대요. 그러면 치매 환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는, 사실상 치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직업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판에 치매 환자들한테까지 직업을 주고 할 여유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치매 초기나 이런 분들은 결혼 재혼을 한다던가, 이게 사례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들었던 사례가요. 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직접적으로 있는 건데, 그 자식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물어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재산이 좀 있었는데 왠지 재산 때문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의견이 딱 나눈 거예요. 치매 환자니까 초기긴 하지만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결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치매 환자는 운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나눠지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운전은 아무래도 나도 안 좋지만 남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운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욕구로 인한 치매 관련 행동 모델인데요. 이거는 모델명을 보시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서도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리고 치매 질병 자체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 행동이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아세틸콜린 결핍은 환자의 기억력이, 우리 일반인들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에피네프린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치매가 걸리면서 대부분 혈관성 치매라든가 이렇게 걸리면은 뇌가 이렇게 쪼그라든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치매 질병 자체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이 있어요. 좌절감, 비애, 우울감, 자기비하 등이 있고요. 그 시공간 능력 감소로 인한 배회가 나타나고요. 이번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서 치매 선별 검사를 나갔거든요. 저희가 찾아가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앉아서 하긴 했는데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치매 검사를 했는데 크게 나오는 분이 없었는데 그 중에 몇몇 분은 있어요. 그런데 치매 초기인 걸 본인이 아시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하다 보면 치매 선별 검사도 나중에 이제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건데 하면은 문제 중에서 100 빼기 7 거기다 또 7 빼고 해요. 일반인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점 맞는 거 보면 대단하다 할 정도인데 그분은 다른 거는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100에서 7을 빼면은 93이래. 맞췄잖아요.
거기서 또 7을 빼면 83이래요. 또 7을 빼면 73이에요. 그러면서 계산은 안 되는데 내가 틀리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상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게 마지막 문항이 아니거든요.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이분은 조금 검사가 필요한 분이다 하는데 또 협조가 안 되면 못 하거든요. 또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그분 주소를 다 적어 놓지는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중단하고, 그럼 내가 지금 막 와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내가 좀 있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하겠다고 가셨어요. 중간에 하다가. 그 저희가 빼놓고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뺐는데 나중에 오셨는데 결국은 안 하시고요. 그 용지를 달래요. 내가 정신없어 했는 거니까 기록 남기지 말고 달라 그래 가져가셨거든요. 그분은 그 치매 선별 검사를 해보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안 된다고 화내는 분은요, 내가 어느 정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건소에서 방문을 가서 발견을 하실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보를 주기는 했는데 그분은 결국은 검사를 못하고 2차 검사까지 진행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초기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우울감, 그것 때문에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좌절감이라던가 내가 왜 그런 게 걸렸을까 이런 거 때문에 인해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랑 환경, 돌보는 사람, 생리적인 심리적인 욕구, 치매란 질병 이 전체가 다 원인이 되고요. 뭐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각각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정신행동 증상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실 거고요. 그 치료의 목표는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아니면 내가 돌보는 분, 환자와 그 안전을 확보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증가하는 걸 이제 정신행동 증상 치료의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 정신행동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인 치료가 있어요. 저희가 치매나 다른 병 같으면 아프면 우선은 뭐 당뇨나 이런 성인병, 고혈압 이런 건 운동으로도 먼저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프면 약물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치매는 약을 쓴다고 해서 바로 반짝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요. 그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인지 그 치료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또 약물 부작용이라든가 비용 부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적게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되고요. 정신행동 증상의 이제 좀 전에 원인을 봤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은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정신 건강 상태가 원인인 경우는 선망이 좀 전에 뭐 수술이라든가 뇌출혈로 인해서 선망이 생겼을 경우는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언제쯤 이게 없어지는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요.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뭐 때문에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고요. 또 약물이라면 약물에 대해서 의사하고 상의하고 용량도 조절을 해보고 파킨슨 약이 너무 세서 환자 증상이 좋아지긴 했는데 나머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은 파킨슨 병도 조금은 남아있게끔 해두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지 어디까지 선으로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환경적인 요인인 경우는 자극이 너무 강하면 낮춰주고 자극이 너무 없으면 자극을 줘서 적절하게 자극의 양을 찾아주고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줄여주고요. 보통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치매가 걸리면은 그 자식들 집으로 대부분 많이 오시잖아요. 요즘은 인테리어가 얼마나 이쁘게 나와요.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특히나 치매 걸리신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표시, 수도꼭지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신대.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 사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게 수도꼭지가 수도꼭지인지 잘 모르고 센서가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내가 기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시골에서 오시면 그 환경을 어느 정도 예쁜 게 아니고요. 치매 환자들은 예쁜 게 크게 필요가 없고요. 저희 병원이 치매 병동으로 바꾸면서 변기를 했는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빨간색의 변기 커버를 씌우래요.
보기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빨간색도 일반 이렇게 파스텔 빨간이 아니고 새빨간 빨간색. 그러니까 그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저 빨간색에는 변기다. 빨간색은 변기다 해서 저기 앉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고요.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뒀어요. 저희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인테리어 하고 나서. 그런데 환자들은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니까 아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단점은 그 변기가 빨간색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 뜯어내야 된다고 뜯어내시는 분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열의 9은 거기 앉으시고요. 열의 하나는 그걸 뜯어내셔갖고 어떤 방은 변기가 없어요. 그냥 흰 변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급작스럽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아니면은 표시를 해서 뭐 이제 화장실 표시를 한다든가 화장실도 요즘 나오는 예쁜 모양으로 하면 안 돼요. 이쁜 그 포인트를 줘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쪼그려 앉아서 노는 화장실 표시 그런 거. 애가 변기에 앉아있는 변기도 아니고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환자분들은 그게 더 머릿속에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표시해주고 달력하고 이렇게 시계 같은 거 항상 좀 크게 조그마한 이쁜 시계가 아니고 좀 큰 글씨 있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환경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연세 드신 분들 치매 환자가 꼭 아니어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면은 더 좀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의 효과는 치매 환자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외부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뭐 노래 교실도 가시고 복지관에서도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상 그 도시는 좀 그렇지만 시골에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많이 자극적인 환경이 없어요. 특히나 치매 환자들이나 시설에 병원에 계신 분들은 더 그렇고 집에 계시는 제가 하시는 분들도 자극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프로그램의 다양한 효과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극을 줘서 그분들도 감정을 느끼게끔 하게끔 그렇게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정신행동 증상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는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데요. 정신행동 증상이 좀 많이 심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원인인 경우에는 어떻든 그 돌보는 사람이 나랑 안 맞거나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치매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대상자 그 사람하고 안 맞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미숙하다면은 방법을 좀 배우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대처 방법도 좀 알려줘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자주 돌보는 사람, 케어 제공자를 자주 바꾸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심리,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해주면 더우면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배고프면 식사를 좀 드려서 이렇게 해서 좀 충족을 시켜주면 되고요. 또 관심과 사랑을 좀 표현을 해주고요. 또 너무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격려를 좀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밥을 하러 가야 된다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 이렇게 좀 종갓집 같은 데 계셔갖고 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인도 많았대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다들 교육을 들으셨겠지만 최근 기억은 기억을 못하시는데 옛날 기억은 옛날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옛날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뭘 이고 가서 뭐 그 어떤 분은 저거를 하셨다 그러더니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걸 파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주저리 하시거든요. 그 이분 또 계속 밥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은 저희가 밥을 하러 가시는데 걸음걸이가 좋지 않으세요. 그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콩을 까만 콩이랑 그 노란 콩이랑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작은 거는 또 손이 좀 뭉텅거려서 못 집으시더라고요.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밥을 하러 가야 된다길래 그럼 우리 이거 골라내서 콩밥 하자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밥하러 가야 된다고 잊어먹으시는 거죠. 그런데 해놓고 나면 벌써 이게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으면은 또 안 되거든요.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을 불러요. 그럼 옆에 사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조금씩 섞어요. 표시나면 또 화내요. 내 해놓고 섞었다고 막 욕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분한테는 내가 밥을 하기 위해서는 콩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일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방 닦고 다니는 분한테는요. 못하게 말리지 말고 걸레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물 없는 걸레 미끄러지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희 간호사실 앞에 계속 닦는 분이 있어요. 손이 여기가 맨질맨질해다가 저희가 걸레를 준데 걸레 잘 안 쓰고 손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가 봤을 땐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닦는데 또 닦고 그리고 더 지저분하게 하시는데 그분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뭔가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 밥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콩을 고르면 내가 밥을 하기 위해서 콩을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그게 나는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진행이 많이 되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모든 거를 갖다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걸 해주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흘려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제 방문을 하신다든가 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좀 많아야 되죠. 내가 먹여주면 흘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시면은 뒤처리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비약물질 치료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서 정확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한 거는 없어요. 나온 거는 없고 이거를 이 사람한테 적용했는데 좋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했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었는데 이만큼의 결과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 비약물적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약한 문제 행동이 약한 분들한테는 적용이 잘 되기는 하는데 심한 분들한테는 약물적 치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원인을 찾았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이 문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꼭 필히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나나 돌보는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고요. 지금부터는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에 시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는요. 첫 번째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약물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약물이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가게끔 약물을 써야 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내가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셋째는 약물의 용량과 사용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약물을 쓰는지는 보는 거는 문제가 한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망상이 있어요. 누가 도둑이다 하면은 그로 인해서 또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우울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내가 뭘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망상으로 인해서 시작이 때문에 망상을 조금 줄여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지 중에서 내가 뭐를 목표를 둬야 되는지, 망상의 치료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공격적인 치료제가 따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약은 항상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했잖아요. 이 약을 갖다가 이만큼 썼어요. 그럼 망상이 줄어들고 공격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환자가 자요. 자는 거는 둘째치고 걷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졸림 증상은 거의 부작용으로 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써서 문제 행동을 완전히 줄이자니 이 사람은 그냥 깔아져서 계속 주무시기만 할 거고, 문제 행동을 좀 높여놓자니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그리고 의사하고 보호자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되 걸음걸이가 어둔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약물의 용량하고 사용 방법은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못하는 게 약 드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은 날 죽이려고 독약 먹인다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럴 경우는 그리고 시간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일반인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도 약을 잘 못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3번 먹어서 이 사람은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은 한 번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약을 줄 건지, 방법은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알약을 못 드세요. 그러면 같은 약도 알약이 있고 물약이 있으면 물약으로. 이래서 그 양복 방법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부작용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약물의 종류인데요. 정신병 약물이 있고 항우울 약물, 항불안 약물, 항경련 약물이 있는데 이게 다 주된 증상이 다 나타나겠는데 부작용은 우울에는 우선 딱히 부작용이 없는데 다 보면 가단 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정신과 환자들은 약 먹고 나면 바보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 행동을 억제를 해주려면은 어느 정도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졸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있고 침도 질질 흘릴 수도 있고 걸음걸이가 다다다다 걷다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증상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부작용을 어느 정도까지 나오게끔 해야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정신행동 증상을 치료하는 단계는 지금까지 보셨던 거고요. 처음에는 문제를 명확하게 봐야 되고요. 한 번 문제 행동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관찰을 계속 하셔서 반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2차, 3차 문제가 나타났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은 환경적인 게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아직 욕구가 충족이 안 됐는지 그걸 또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원인이 파악이 됐으면 이 사람을 약을 써야 되는지 약 쓰기 전에 아니면 다른 걸 한번 해봐야 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쓰고 나서 아니면은 뭐 치료 효과를 봤으면은 이대로 유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약이 조금 이래 적응이 됐으니까 조금 빼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은 쓰고 나면은 그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약은 쓰면 증상이 금방 좋아진다고. 감기도 약을 쓰면 바로 감기는 뭐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쓴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닌데 특히나 정신 행동에는 약이 바로 듣지는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한꺼번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잠을 안 주무셔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약을 좀 주세요 해서 보호자가 와서 약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타갔어요. 그런데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을 좀 더 주세요 이러면 저희는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고 약을 조절을 합시다 했는데 그런 게 또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상 노인병원 병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달에 150이면 가족들 나눠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난 집에서 돌보겠습니다. 보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정 힘들 때 줄 수 있는 간헐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을 주세요. 힘들 때마다 드리는 약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 말고. 그래서 약을 이렇게 드렸는데 드려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걷던 사람이 밥도 못 먹고 누워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약을 투약을 했으면은 반응이 나오는 약 효과가 나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하다 보는데 약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신행동 증상 약물은 올라갔다 팍 떨어져요. 그럼 걷던 사람이 갑자기 앰뷸런스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치료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약을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이제 때리거나 공격적인 행동 보면 그때부터 또 조절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번 먹었다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좋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좀 보호자들이나 주변인들 돌보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좀 좋아졌으니까 약을 조금 빼서 봅시다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금씩은 또 빼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정신행동 증상, 문제행동, 파국행동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주변에 보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심한 분들은 제가는 크게 없으세요. 이런 행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저희 가정 방문 못 가겠어요. 방문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다들 이런 게 심한 게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거는 보통 이렇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고요. 집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있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던가 아니면 도와주러 가시던가 검사를 하실 때 그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호자들이 하다 못해서 병원이나 시설에 모시고 오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예요. 실제는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뭐 정신병정 증상이나 정동장애 있을 때, 초조 있을 때, 아니면 그 외 수면장애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면은 망상하고 의심이 있으면요.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있다고 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치료를 갔을 때 보호자나 이렇게 치매 환자가 있다면은 누구 편을 들지 말고 그냥 중립적인 자세에서 그냥 취해 주시는 좋고요. 그리고 의심이 심하면은 많이 심하지 않고 그냥 의심을 한다 그러면 환기를 좀 시켜주는 거든. 뭐 훔쳐갔다 그러면 어르신 우리 좀 이따가 찾아볼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좀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게 환기를 좀 시켜주기도 필요하고요. 심하면 약물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각과 착각은 어두우면은 좀 잘못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밝게 해주고 수면 시간에도 조금 이렇게 불을 켜주면 좋고요. 근데 또 완전 수면등 같은 경우는 어른어른 하면 그것 때문에 또 혼란이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TV 시청을 좀 줄여서 더 혼란을 안 오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거울 같은 경우도 미리 치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서 거울요법도 있거든요. 내가 이래가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 이상하게 날 쳐다본다.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음악이나 활동을 하면서 환자의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하고요. 집에 제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심 돌리는 게 많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딱 뭐가 하나 꽂히기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그럼 이거 한 잔 먹고 우리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려주시면 돼요. 정동 증상, 우울 증상이 나타나면은 왜 그런지 대부분 시설염에 우울한 환자가 많은데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 고려장 당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저희가 자주 오시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격려도 좀 해주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뭐 좀만 하면은 서럽다 하시고 자존심 상한다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옛날 즐기던 일 같은 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맷돌하고 돌리는 걸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었대요, 교수님이. 그런데 딱 그 교수님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인지가 많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근데 맷돌 돌리고 들어갔는데 맷돌을 그냥 돌리니까 잘 안 돌아간대요. 저도 안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말 인지가 다 떨어진 분인데 그러면 안 돌아가. 콩 넣어봐 이러시더래요. 콩 넣어서 돌리니까 그냥 돌아간다네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내가 인지가 떨어진 거야? 환자가 인지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인지가 떨어졌지만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상할 수 있고 내가 좀 많이 겪었던 걸 옆에 좀 냅두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울증 환자한테도 많이 좋대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좀 만나게 해드리고 그 무감동인 분들은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는데 많이 큰 자극을 주면 안 되고요. 조금씩 같이 TV 볼까요? 얘기할까요? 이렇게 음악 크게 틀어놓는다고 이 사람들이 따라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잔잔하게 음악 틀어서 말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계속 옆에서 지켜봐주고 챙겨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빠뜨리기 쉬운 분들이라고. 그리고 초조하고 부적절한 행동 나타날 때는요. 공격적인 행동 보일 때는 어떻든 환자도 다치지 말아야 되지만 가족이나 나도 다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불필요한 걸 다 치워주셔야 돼요. 저희가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주먹으로 여기서 한 대 때리고 가거든요. 맞고 나면은 우리는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의사가 하는 얘기가 머리 꼭대기에 눈 달라 했잖아 이러거든요. 근데 항상 이래갖고 이렇게 보고요. 옆에 오면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위에 뭐 차트나 컴퓨터 있으면 다 치워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날라올지 몰라요.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날라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다가 팍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행동이나 공격적인 있는 분들은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얘기할 때 옆에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전거리 쳐도 내가 안 맞을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경우는 또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화내는 경우는 내 말을 무시한다고 해서 화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세 개 맞지? 그럼 네 몰라요 뭔지. 네 그럼 대답은 그 가요.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했다고 막 뭐라 하시거든요. 모르지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가족의 대처 이거는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서 환자가 더 화내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분리시켜 놓는 것도 필요가 하고요. 배회할 때는 이분이 배회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 배회하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배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운동으로 냅두셔도 돼요. 굳이 위험하지 않으면 막을 필요도 없고요. 배회를 계속하는데 저기가 위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큰 화분을 냅두면 거기 딱 멈춰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서. 그런 경우도 어떤 분은 그걸 타 넘어간다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상황을 보고 하시고요. 또 글자나 그림 같은 걸 해서 길을 잃지 않게끔. 저희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놔요. 계속 돌게끔. 이렇게.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사각이.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운동이 되면 밤에 주무세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몸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그냥 두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정말 배회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힘들었는데도 막 계속 걷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앉혀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바닥 안 미끄럽게 하고 조명 밝게 유지하고 단순하게 제가 위험한 거 다 치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문은 완전히 열리면 안 돼요. 창문이 열리면 환자들이 내려가거든요. 저희도 창문을 갖다가 안전 방충망을 다 했는데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만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머리 하나 들어가게끔 딱 고정을 해놔야 돼요. 머리가 들어가면 몸이 다 나가는데 그만큼 치매 환자들이 치밀한 환자는 없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되고요. 문턱도 없어야 되고요. 수면장애 같은 경우는 술이나 담배 끊고 카페인을 줄이고요. 규칙적으로 잠들게 하고
침실의 온도와 소음을 적절하게 하고요. 낮 동안 활동을 늘려주고요. 또 환자가 잠에서 깰 경우에는 다시 잠잘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조명 켜두고요. 아까 제가 테이프도 말씀드렸고요. 실종은 외출할 때 주머니에 카드 넣어주고 사진 같은 거 최근 사진 냅두라고 하고요. 그리고 환자 신원 적힌 팔찌 같은 거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나 경찰서에 미리 얘기를 해놓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신데 혹시 다니시는 분 있으면은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도 하죠. 근데 사실상 팔찌는 이게 별 효과가 없어요. 한 대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상황일 때 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밥을 계속 달라고 조를 때는 그냥 이렇게 밥을 지금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씩 주먹밥 같이 만들어서 주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밥 먹었잖아 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차리고 있어요? 아니면 요거 조금 드시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식사를 거부할 때는요. 혹시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제로 먹이면은 어떻든 다툼이 일어나고 식판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부를 한다고 이따가도 거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식사하실래 이렇게 드려보고요. 잘 못 삼킬 때는 그 치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삼킨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식도 있지만 다진식도 있고 가른식도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드리면 되고요.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 드리면은 옷을 살짝 적셔요. 옷이 젖었네요 해서 옷도 벗길 수도 있고 목욕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목욕 중에 폭력을 휘두를 때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억지로 하려고 보면 나도 넘어지고 환자도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럼 하지 마시자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안 한다고 내일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변을 손으로 만질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만지는 거고 내가 뒤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변 봤다고 이렇게 구박하시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변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변비가 있어서 2, 3일에 한번 보면은 대충 조금 오늘 좀 변을 보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럴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죠. 만지기 전에 치우셔야죠. 화장실이 아닌 딴 곳에서 대소변을 볼 때는 화장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은 시간 체크를 해보면 화장실 가는 게 있어요. 특히 요실금이나 있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화장실을 모시고 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때는 혹시 청력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인데요. 정신행동 증상의 대처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가진 분이 들어오면 저 환자는 무슨 환자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환자는 뭐 맹장 환자네, 이 환자는 뭐 아기 낳으러 왔네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나 치매는 어린이가 아니라 그래 어린이 같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는 행동이 어린이지만 이 사람들은 성인이에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대하듯이 하는 행동은 어린이 같이 알려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어른으로 대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증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는 그 약자가 펄슨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우선은 문제를 예방을 하고 감정을 읽고 그리고 존중을 하고 뭐든지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라고.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뭐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라는 거고요. 말이 많이 빨랐죠.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대처하는 방법은 책자를 다 가지고 계셔서 거기 있는 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날씨도 춥고 밤도 늦었는데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